시사 토크쇼 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인선이 곧 마무리될 텐데요. 인요한 혁신위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인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이 당 운영이나 총선 공천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기는 했지만 당정관계 재정립이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복잡한 정치권 현안들 각설하고 시즌2에서 장성철, 서용주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에게 발병하는 감염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가 일주일 만에 38곳으로 늘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전국에 퍼지고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전파되지 않지만 농가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경제본부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6일 목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슈가 많아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귀국했고 귀국하자마자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중동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순방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제2의 중동 붐의 시동을 걸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네요. 네, 사우디 3박 4일 카타르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이 된 순방이었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두 국가를 국빈 방문한 거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방을 계기로 사우디에서는 약 15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조 1천억 원 규모, 또 카타르에서는 약 46억 달러, 6조 2천억 규모의 계약과 양해각서, 그러니까 MOU가 체결됐다라고 대통령실 전했는데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총 202억 달러, 27조 3천억 규모의 순방 성과가 있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건설 같은 우리가 이제 중동하면 떠올리는 전통 분야 협력을 넘어서서 탈탄소나 아니면 친환경 건설, 청전 에너지, 그러니까 포스트 오일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고 있다. 중동 1.0에서 중동 2.0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방위 산업까지 진출을 우리가 하면서 중동에서 새로운 시작을 개척해서 우리 경제에 직면한 이 복합 위기를 돌파하겠다. 이런 전략을 이번에 볼 수 있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지금 막대한 오일 머니를 가지고 있는 그걸 통해서 탈석유 시대를 준비하는 사우디나 카타르의 그런 계획, 그런 방향과 우리나라의 전략이 좀 맞아떨어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큰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고요. 또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제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난해에는 우리 대한민국 방문해가지고 윤 대통령 11월에 방문을 그렇습니다. 네. 이 관절을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을 승용차 옆자리에 태우고 15분간 직접 운전하는 장면. 이게 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가 어떤 얘기도 했냐면 다음에 오면 사우디에서 생산한 현대 전기차를 함께 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원 다각화나 제조업 육성 같은 산업 다변화를 통해서 경제 구조 틀을 바꾸려는 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 현대차 공장에 대한 관심을 좀 드러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 그리고 전통적인 우호 관계는 계속 발전돼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제 카타르 순방에서는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윤 대통령이 했는데 여기서는 한국과 카타르의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중동붐,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이게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대통령의 중동 성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국내 현안이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이죠.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들의 일주기 추모대가 있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8일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일주기 추모식에 대통령을 공식 초청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당이 참석을 하면은 국정기조의 전환을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참석을 촉구하기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중동 순방 마치고 돌아오는 귀국길에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일주기 이 추모식에는 참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유가족 초청장을 받은 뒤에 대통령실 내부에서 논의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공동 주최 행사라는 점, 야당, 야4당의 주최 행사로 진행된다는 점이 전해졌기 때문에 추모식이 아니라 정치 집회라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야당이 주최하는 집회니까 정치 집회이고 따라서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사실 민주당 그리고 야당이 주최한다는 이유로 이 대규모의 시민들의 추모 행사를 사실 정치 집회로 규정해버리면은 그동안 대통령이 국민이 무조건 옳다거나 아니면 민생을 강조하는 그런 국정기조 변화를 예고하는 발언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야당을 적대 세력으로 보기 때문에 야당이 참석한다, 주최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참사 유가족들의 추모식마저 정치 집회로 규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네. 제기되고 있고요. 혹시 그러면은 뭐 야당 주도 말고 정부 주도의 추모식이 혹시 계획된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참사 일주기에 별도로 메시지를 낼지조차도 지금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네.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외면이 계속된다. 이런 비판도 좀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 이스라엘로 가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에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확전을 막고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채택이 결국은 안 됐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각기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결의안 초안을 각각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 그 버전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서로 뭐 대결하는 그런 모습 분위기로 상대방의 결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 이것 때문에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이게 이제 결의안 안보리에서 통과가 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먼저 미국이 뭐 어떤 내기를 했었냐면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군사행위의 일시 중지 이걸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고 이걸 좀 통과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15개 이사국 중에 10개국의 찬성을 얻었어요.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중국 반대 표를 던졌고 뭐 UAE, 아랍에미리트도 반대표를 행사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3인 이사국이 반대했기 때문에 뭐 통과가 안 되는 것이었고 또 러시아가 제출한 결의안 초안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가자 지구 인도주의적 접근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일시 중지, 러시아는 휴전. 내용이 좀 다르죠. 이렇게 해서 결의안 초안을 표결에 붙였는데 이거는 더 많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찬성국이 4개국에 그쳤고 나머지 이사국은 기권을 했어요. 거기다가 미국과 영국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영국의 거부권, 러시아, 중국의 거부권 각기 어떻게 맞서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서방 국가와 러시아, 중국 이쪽 진영 간의 생각이 좀 다르다.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휴전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더 크다라고 우리는 느껴지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에서는 이거 휴전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조치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일시 중지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점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대응 권리를 재차 확인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시작된 그런 상황에서 가자지구 누적 사망자가 6,546명으로 6,000명 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동쪽에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시리아인데 시리아와도 교전이 격화되면서 시리아 개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24일 밤이었는데요. 이스라엘군이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점령지인 골란 공원을 향해 2발의 로켓 발사가 됐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에 이어서 시리아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발사 공격을 했다는 의미인데요. 다행히 이 로켓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공터에 떨어졌지만은 골란 공원 주변 남부 지역에서 공습 경보가 울렸다고 하고요. 네. 이스라엘군도 이에 대해서 로켓 발사지를 향해서 보복 폭격을 또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어제 SNS를 통해서 어제 시리아발 로켓 공격에 대응해 전투기가 시리아군의 기반 시설 박격포 발사대를 공습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시리아에서 온 로켓 공격에 대해서 대응 포격은 함은 물론이고 이스라엘군이 시리아를 향해 전투기 공습까지 했다는 의미인데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군 그리고 민병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종종 공습을 감행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격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이어서 시리아까지 이 사태에 개입해서 결국에는 동부전선에서도 위험한 상황이 촉발되는 것 아닌지 계속해서 확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자, 이번에는 일본 후쿠시마로 가봅니다. 후쿠시마 도쿄전력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오염수를 정화하는 설비인 다액종 제거 설비 이른바 알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관 청소 도중에 오염수가 분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네, 이게 이제 도쿄 전력 발표를 인용해서 일본 언론들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전 10시 반쯤에 5명의 작업자가 알프스 배관을 청소하는 도중에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액체가 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분출된 액체 양 약 100ml 정도 되고 20대에서 40대로 알려진 도쿄전력 협력업체 작업자 5명이 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 썼다는 건데 정확한 사고 원인이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도쿄전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스가 찬 탱크에서 호스가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일본 매체는 작업자들이 모두 이제 마스크도 쓰고 있고 전신 방호복도 입고 있기 때문에 체내에 액체가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는 했지만 NHK의 보도를 보니까 작업자 4명은 폐수가 피부까지 닿아서 물로 씻어내는 대응을 했다. 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자 중 한 명의 마스크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돼서 피폭량이 기준치인 이 5mS를 초과했음을 알리는 이 방사성 측정기에 알람이 울린 걸로 또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건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울러 작업자 2명 같은 경우는 사고 9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신체 표면의 방사성량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서 후쿠시마 현립병원에서 추가 재염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피폭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다시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이거 도쿄전력도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전한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 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다고요. 네, 오늘 국회 예산정책처가 각 부처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안을 모두 모아가지고 정필모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6년간 정부가 집행할 예산이 총 3조 1,43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규모 중에서는 해양수산부가 3조 1,128억 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이외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오염수 대응 예산을 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해수부 예산이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올해는 5천억 원가량, 내년에는 7,124억 원으로 늘어나고 이후에도 거의 매년 4,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인데요. 2028년까지 6년 동안 가장 많은 예산을 써야 하는 사업은 수산물 등 비축 사업입니다. 여기에 8,70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네. 수산금융자금 2차 보전 사업에도 7,250억 원 등 역시 오염수 대응이다 보니까 이 수산물 피해, 수산업 피해에 지원하는 그에 대응하는 예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 외에도 해양 방사성 물질 감시 체계 구축, 장비 구입 이런 데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오염수 방류는 일본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예산을 6년간 3조 원 넘게 그러네요. 30여 년간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맞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거기다가 알려졌다시피 최소 30년이거든요. 네. 그 이상으로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예산을 써야 될지 사실 아직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 구상권을 일본에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이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었는데요. 민주당은 대통령까지 포함한 여야 정 3자회담을 역제안했었죠. 이에 대해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 답변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희들이 공천에 개입하고 당의 운영에 개입할 일은 없을 거예요. 다만 여당은 정부하고 같이 호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호흡이라는 것은 정책적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만들 적이 필요한 것이지 당의 조직을 관리하고 하는 걸 대통령 비서실하고 논의할 필요는 없다. 네, 회담 관련된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인가요? 네, 지금 뭐 이진복 수석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공천에 개입하거나 당의 운영에 개입할 일 없을 거다라고 강조한 내용인데요. 그 뒤에 기자들과의 문답에서는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나하고 먼저 만나자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네. 그래서 그 부분 상황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당의 운영 개입하는 일이 없다. 당의 어떤 행동이나 결정에 대통령실이 어떤 압력이나 이런 건 외압을 넣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이진복 수석 말을 통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니 당에서 하는 일, 여야 간에 하는 일, 정당 간에 하는 일은 그걸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이 지금 거기서 뭐 개입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의 회담 진행 상황을 좀 보겠다라고 한 셈인데 하지만 이미 민주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둘이서는 안 만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진복 수석의 말 들어보면 이 3자 회동은 좀 무산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물론 31일 다음 주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참석 그 시점에 국회에서 여야 대표와 함께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자연스럽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진복 수석의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난 5월 6월 그때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들 만나는 그 회동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야 대표는 또 빼놓고 만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3자 회동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희박해 보입니다. 네, 명확한 답변이 뭐 대통령실로부터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명확하진 않지만 제가 네.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현 리포터. 네, 점심 식사 후에 바로 운전대 잡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도 작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곳곳에서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는 안동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 사고가 났습니다. 2km 구간 정체가 심하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강원권에서 작업 여파를 크게 받는 곳이 있는데요. 치악 휴게소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남원주 부근부터 8km 구간 지나기 무척 답답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면원 부근에서도 5km가량 작업 정체가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신다면 도동 분기점 부근에서 정체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는 3차로와 4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산 쪽으로 남이 분기점 부근에서 작업 중이라 청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모식에 참석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도 많이 참석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뭐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참석을 했으니까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함께 참석하는 모습. 또 윤 대통령이 참석했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네. 사실 지난해는 오늘 그러니까 10월 26일 전날인 10월 25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현충원을 미리 방문해 참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도식에 직접 참석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만나는 그런 현장이 있었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바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성과, 그 이른바 이제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협을 이뤄내셨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다시 새기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우리 정부와 국민이 여러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참석한 윤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까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태원 참사 1주기 국민 추모대는 불참을 하겠다고 하고 또 오늘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국민은 무조건 옳다. 그다음에 소통, 화합, 통합, 민생 이런 걸 강조했는데 결국 강조했던 국민이 어떤 국민이냐.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따라 나올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비교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자, 한편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직접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언급했습니다. 조규홍 장관의 국정감사장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전체 40개 대학 중에서 50인 이하가 17개입니다.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하려면은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 보고 드린 거를 아마 대통령께서 언급하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가 밝혀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소한의 규모 확대가 필요한 규모를 조규홍 장관이 언급한 것인데요.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였고요. 아무래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서 질의가 집중이 됐는데 이 조규홍 장관이 말한 그 의대 17곳이 어떤 의대냐면 정원이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 이른바 미니 의대라고 불리는 전국의 17개 의대를 언급을 한 것이고요. 여기 정원이 현재 50명 이하인데 최소한 80명은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거로 또 대통령한테 보고도 드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미니 의대 17개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의 정원은 그대로 두더라도 최소한 전체 의대 정원에서 510명 이상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어제 조규홍 장관의 입장에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 계산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소규모 의대, 미니 의대만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대학도 사실 정원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던 1,000명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지금 어느 정도는 정부의 방침과 또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조규홍 장관의 발언은 이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직접 숫자를 또 언급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욱 귀추가 주목이 됐는데 현재 이 조규홍 장관이 지목한 미니 의대 쪽에서는 정원 확대에 환영하는 입장을 내고 있고 아직 의사협회나 의사단체에서는 정확한 반응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사실 조규홍 장관은 그동안 계속해서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피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정원을 늘릴 때 대학의 수용 능력도 중요하고 구성원들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2025년 입학에서 차질 없이 정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고요. 네. 또 1,000명에서 3,000명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규모를 정하지는 않았다. 거시적으로는 수급 동향이나 OECD 1,000명당 의사 수, 미시적으로는 각 지역과 과목 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조금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태도로 보이기는 했지만 확실히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 네. 조규홍 장관의 입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오후 2시에 또 조규홍 장관이 지역 필수 의료 혁신 전략 추진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서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신속하게 추진되는 듯한 그런 또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홍범도 장군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제는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였고 오늘은 안중근 의사의 의거일입니다. 정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결정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추모식은 또 엄숙하게 치러졌네요.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했나요? 네, 이게 여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주관한 그런 행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우원식 민주당 의원 참석을 했고 또 정부에서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참석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을 저희가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데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홍범도 장군님께서 78년 만에 돌아온 고국당에서 여전히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흉상 철거 논란 때문이다. 대한민국 1호 군인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바로 있어야 할 곳은 우리 국군의 간성을 키워내는 육군사관학교다라고 사실상 정부를 겨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석한 박민식 장관을 향해서도 보훈부에서 육사 현충관 앞에 독립영웅들의 흉상과 독립영웅실 철거 백지화에 좀 앞장서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직접 요청을 또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글쎄요 어수선하다고 표현하셨는데 박 본부 장관의 답변이 궁금해지네요. 네. 흉상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은. 그래서 홍 장군의 공적과 위상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독립유공자로 최고 예우를 하는 게 보훈부의 책무다. 이렇게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흉상 철거 문제는 아예 다루지 않았지만 이종찬 광북회장이 오늘 이때는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대선시 지부 양준영 지부장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서 이종찬 회장도 뭐라고 했냐면 유해를 봉안에 국내로 모시고 와놓고 최근 일부에서 그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서 아직까지 이 사안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를 둘러싼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 또 뭐 정부의 입장도 지금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 같고요. 어제 이 기념 행사에 참석한 일부 뭐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근조환을 행사장 옆으로 돌려서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해서 그만큼 좀 민심이 좋지 않다 이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민감한 사안인데 시민단체가 홍범도 장군 추모 부스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서울 서대문구청이 허용하지를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불허했다가 지금은 다시 허용을 한 상황인데요. 다시 허용이 최종적으로 된 그렇습니다. 겁니까? 이게 보도가 나오고 논란이 커지면서 허용을 한 것 같은데 어제 이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를 맞아 이 친일 반민족 행위 그리고 독립운동 역사를 연구하는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앞에 이 홍범도 장군 추모 부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어제 서대문구청이 공문을 통해서 이걸 불허한 거예요. 그런데 공문 내용을 보면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공원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불허를 한 겁니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는 반발했습니다. 이 홍범도 장군을 시민들이 추모하는 부스가 어떻게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해서 심지어는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느냐 하면서 부스 운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이렇게 논란이 되고 보도가 나온 직후에 오후에 이 서대문구청이 다시 입장을 내고 부스 설치를 불허했던 것은 주무부처의 착오였다라고 하면서 다시 허용 방침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주무부처의 착오였다라고 설명이 됐군요. 자, 이번에는 이태원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전히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특수본이죠. 김광호 청장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네요. 네, 사실 김광호 청장 같은 경우는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이전 서울청장 아무도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데 나는 2번이나 지시 내렸다. 현장에 137명이라는 가장 많은 현장 인원을 보냈다. 이렇게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을 반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MBC나 KBS 이제 보도를 종합해 보면 137명 배치했다. 이런 김광호 청장 주장에 수사 결론을 1년째 내지 않고 있는 검찰마저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난 1월 작성한 수사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경력 배치 증가하긴 했으나 경비 정보 같은 그러니까 혼잡 경비 관련 부서는 없었다. 또 경비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아서 2021년에 비해서 총 투입 경력이 대폭 감소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김광호 청장의 주장과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내용이 좀 반대되는 입장이 좀 다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구나 특수본 수사에 따르면 김광호 청장이 참사 직전까지 인파 안전사고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4번 보고받고 2차례나 따로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10월 4일 간부회의에서 김 청장이 직접 해운대 서장 시절 불꽃축제에 갔다가 깔려 죽을 뻔했다. 혼잡 경비는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현장도 가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심지어 참사 전날 이임재 당시 용산서장 김광호 청장에게 따로 직보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사 전날인 10월 28일 교통경찰과 기동대 1개 제대 투입하겠다. 특별 지원해준 이 마수팀 관광경찰 교통기동대 경력 등과 협력하고 안전하게 질서 있게 관리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수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피의자 김광호 및 이임재 경력 조정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태원 헬로윈 현장의 경력을 배치하도록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사 가능성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또 관련 지시까지 해놓고 정작 당일에 필요한 조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결국 다시 지적이 나오는 게 그날 당일에 있었던 이 정부 이제 비판, 정권 비판 그 집회에 대응하느라 거기에 경력을 과도하게 배치하느라 제대로 된 인파 관리가 이태원에서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처 방법은 다 나와 있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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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 방법은 다 나와 있었다
자, 이번엔 해병대로 가봅니다. 아직도 해병대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최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해병이 전역을 했는데요. 이 전역한 이 해병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공수처에 고소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7월 19일 최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가까스로 구조가 됐던 해병대원인데요. 전역 후에 임성근 1사단장을 공수처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어제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고요. 24일에 전역했습니다. 이 대원은. 그리고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보여준 입장문을 보면 사단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최상병과 저희가 겪은 일을 책임져야 할 윗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현장에서 해병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던 사람들만 처벌받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일선 대대장 현장의 일선 대대장들만 처벌받는 상황을 이렇게 지금 임성근 1사단장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이 생존 대원이 강하게 비판을 한 것이고요. 또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니다.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다라고도 지적을 했는데 이역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수사했던 기록과 또 부합하는 내용이에요. 임성근 사단장이 이 부하들에게 이 일종의 치적 쌓기를 위해서 무리한 지시를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장화를 심고 입수를 하라거나 이런 지시가 내려지는 바람에 또 일선의 지휘관들이 혼란을 겪었다는 그런 수사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임성근 사단장은 이 생존대원뿐만 아니고 박정원 전 수사단장 측에서도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소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공소에 고소를 한 사건이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임성근 사단장 수사에서 결국은 제외된 인물의 혐의를 다시 한번 따져보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한입뉴스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연구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208님 20대 후반입니다. 시사본부 들은 지 벌써 6개월이 됐네요. 매일 아침에 뉴스 확인하고 한입뉴스로 또 정리합니다. 시사와 정치에 무지했던 지난 날이 생각나네요. 이제는 뭐 시사 똑똑이가 되시는 거죠. 자, 모바일 간식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7710님 기념할 일들이 많네요.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또 마음이 아닐까요? 자, 펍데디의 I'll be missing you 신청해 본다고 하셨는데 자, 들려드리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바일 간식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Goes out to everyone that has lost someone that they truly love. Come on, check it out. Seems like yesterday we used to rock the show. I laced the track, you locked the flow. So far from hanging on the block for dough. Notorious, they got to know that life ain't always what it seemed to be. Words can't express what you mean to me. Even though you're gone, we still a team. Through your family, I'll fulfill your dreams. In the future, can't wait to see if you open up the gates for me. Reminisce sometime, the night they took my friend. Try to black it out, but it plays again. When it's real, feeling's hard to conceal. Can't imagine all the pain I feel. Give anything to hear half your breath. I know you're still living your life after death. Kinda hard with you not around. Know you in heaven smiling down, watching us while we pray for you. Every day we pray for you, till the day we meet again. In my heart is where I keep you, friend. Memories give me the strength I need to proceed, strength I need to believe. My thoughts big, I just can't define. Wish I could turn back the hands of time. Us in the six, shop for new clothes and kicks. You and me taking flicks, making hits, stages they receive you on. Still can't believe you're gone. Give anything to hear half your breath. I know you're still living your life after death.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뭔가 뜻밖의 일에 너무 놀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아연 실색하다와 아연 질색하다라는 표현을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맞는 표현은 아연 실색하다입니다. 이 말은 원래 아연과 실색으로 나눌 수가 있는 표현인데요. 아연은 너무 놀라거나 어이가 없어서 또는 기가 막혀서 입을 딱 벌리고 말을 못하는 모양을 뜻하고요. 실색은 놀라서 얼굴빛이 달라짐을 뜻합니다. 결국 아연 실색하다는 뜻밖의 일에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놀란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나 물건 또는 일을 몹시 싫어할 때 우리는 질색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아마도 이것을 연상해서 아연 질색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보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또 질색과 관련한 것으로 질색팔색하다 같은 표현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이런 표현은 없고요. 매우 질색을 하다를 뜻하는 관용구로는 칠색팔색하다가 올라가 있습니다. 칠색은 태양광을 스펙트럼으로 나눌 때 나타나는 7가지 빛깔, 즉 무식의 색깔을 이릅니다. 칠색팔색에서 팔색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별도의 표제어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칠색과 관련 지어보면 8가지 빛깔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구 칠색팔색하다는 얼굴색이 7가지, 8가지로 변할 만큼 매우 질색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단 1-20%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도 다 알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고 삶에서 좀 기댈 곳, 기댈 사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좀 치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느슨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성과 감정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이와 함께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아침까지 짙었던 안개가 중부 내륙에 옅게 남아 있습니다. 파주와 양평은 가시거리가 1km 안팎으로 좁혀진 곳이 있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츰 북쪽에서 내려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서해안에 비가 시작돼 그 밖에 충청과 전북까지 확대하겠고요. 밤에는 전남과 경북 서부 내륙, 제주도에도 가끔 오겠습니다. 늦은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서와 충북 북부, 제주도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 최대 40mm, 그 밖에 충청권과 전북에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일부 지역은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에 메마름을 달래줄 비 소식은 내일 들어 있습니다. 오늘 늦은 밤 강원 영동 북부를 시작으로 새벽부터 내일 낮까지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내륙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전 22도, 강릉, 광주, 부산 23도, 제주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밤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 아침은 서울이 8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0.4도입니다. 박다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 동부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50~60명이 부상했다고 CNN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현직 원내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집권 세력의 폭정을 바로잡고 국리민복에 당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가 참사 현장 인근에 추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29일 예정된 시민추모대회가 정치집회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이트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지원 캐스터도 지하철 이용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저는. 네, 지하철 참 편리하고 정확한 시간에 또 갈 수도 있고요. 맞아요. 또 혼잡하기는 해도 또 다른 또 교통 수단에 비하면 저렴한 또 요금의 수단이기도 하고 그죠. 네, 자 많은 장점이 있는데 지하철 시스템이 조금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하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찍을 때 삑 하고 소리가 나는 것 많이들 이용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소리가 내년부터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어떻게 뭐 삐삐빅빅 삑삐삐빅 뭐 이렇게 되나요? 게임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짧은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하철 타실 때 이제 카드를 찍으면 삑 소리 흔히 들으실 수 있는데 지금은 승차권 종류에 따라서 삑 소리가 한 번 또는 2번 나오죠. 근데 내년에는 1월부터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교통카드의 태그음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쎄 뭐 딱히 이게 뭐 거슬린다거나 또는 다른 걸로 좀 바꿨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닌데 뭐 특별히 변경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한편으로는 너무 익숙해진 부분도 있을 텐데 이용객들이 삑 소리를 경고 혹은 알림 같은 부정적인 소리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바꾼다는 취지고요. 새로운 태그음으로는 몇 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이나 통행이 언급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뭐 지하철 역명 변기를 유상 판매하는 것처럼 이러한 태그음을 기업에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도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는 되지 않았고 앞으로 협의해서 결정을 차차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지하철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이 지하철에서 삑 소리가 가장 많이 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뭐 출퇴근 시간이겠죠, 그죠? 그렇죠. 네. 출근하는 시간인 뭐 오전 8시, 9시 정도 그리고 퇴근 시간인 오후 5시, 6시 정도가 될 텐데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일상이 힘들다며 눈물을 보인 미국 사회초년생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누리꾼들과 국내에서 이 영상을 본 반응은 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이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의 20대 인플루언서 브리엘의 영상이 화제입니다. 브리엘은 이번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한국처럼 9시부터 5시까지의 근무제는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으로 정착되어 있는데요. 브리엘도 취업을 했으니까 9시부터 5시에 퇴근을 했겠죠. 그런데 출근 첫날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온 후 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린 겁니다. 말이 9 to 5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왜 눈물을 터뜨렸을까요? 뭐 괴롭힘을 당한 건가요? 괴롭힘은 아니었고요. 9시부터 5시 퇴근 생각하면 말이 9시부터 5시지만 결국 오전 7시 반 정도에 집을 나와서 퇴근을 하고 집을 가면 한 저녁 6시 15분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을 할 힘도 없었고 데이트할 에너지도 없어지고 개인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서러웠나 봅니다. 화도 나고 짜증이 난 모습을 이 틱톡 영상을 통해서 울면서 전하게 된 거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또 공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자, 미국 현지 반응과 국내 반응이 좀 엇갈린다는 이야기를 아까 박지원 캐스터가 했는데 국내 반응이 어떤가요? 네, 올라온 영상은 게재되고 나서 수많은 미국 누리꾼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보니까 며칠 만에 좋아요의 수가 12만 개는 훌쩍 돌파했을 정도였고요. 사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첫 직장을 가진 문화 충격을 호소하는 영상이 자주 게재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라왔던 대학 졸업 후에 평범한 직장을 가진 28살의 삶이라는 영상도 한 직장인이 그냥 노트북 앞에서 일하는 모습만 담겨 있는데도 조회수가 무려 7,600만 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국내 누리꾼들의 반응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5시 정말 부럽다. 난 6시 퇴근도 눈치 보면서 하는데, 또는 9시 출근, 5시 퇴근 힘들 수 있지. 그런데 난 23년째 1시간 15분 걸리는 곳을 8시까지 출근한다. 또는 돈을 포기하기는 싫고 놀고는 싶고 이게 인생인가 싶겠지만 그게 인생이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우리가 한 번쯤 좀 우리 삶에 대해서 또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네요. 다들 힘들 겁니다. 그렇죠. 힘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배종찬의 시사본부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갑니다. 40대 처제에게 술을 따라보라는 형부의 반복되는 요구에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사연이 전해졌었는데요. 어느 쪽이 사과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갑론을박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40대라고 밝힌 글쓴이는 제게 술 따르라 한 형부를 때린 남편이라는 제목의 사연을 전합니다. 글쓴이는 4자매 중에서 막내라서 위로 형부가 셋이 있습니다. 자매는 술을 마시지 않아서 이날은 남편과 형부 셋, 삼촌, 아버님이 함께 술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 사건의 발단은 둘째 형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둘째 형부가 글쓴이에게 우리 예쁜 막내 처제 술 좀 따라봐 라고 했지만 글쓴이는 형부는 손 없어요, 싫어요 라고 웃으면서 1차적으로 거절을 합니다. 문제는 형부의 요구는 계속됐던 거죠. 그러다가 막내 처제가 따라주는 술 마시고 싶다면서 소파에 앉아있는 글쓴이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때도 친정 아버지가 대신 따라주겠다라고 하면서 형부 손목을 잡아채서 또 한 번 넘어갔죠. 네. 이 둘째 형부가 만취가 된 건가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이제 싫어하는가 보다 보고 그냥 그만두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요구를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만취한 둘째 형부는 여자가 그렇게 비싸면 쓰나 술 한 잔 따라봐 라고 했고 결국 참을 수 없었던 남편이 주먹으로 형부의 얼굴을 때려서 코피가 났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언니는 사과 안 하면 고소하겠다라고 하면서 형부의 얼굴이 부은 사진을 찍어서 가족 톡방에 올렸고 글쓴이의 부부는 우리가 왜 사과를 해야 하냐 하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가족 내에서도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형부의 잘못이니 넘어가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친정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손이 동서에게 주먹질한 것은 잘못했으니 사과하고 끝내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글쓴이는 이게 정말 우리가 사과를 해야 할 일인가요? 라고 하면서 하소연하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그냥 자기 술은 자기가 따라서 드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리고 가족일수록 그렇죠.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해서 왜 분란을 일으키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자, 네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조선족 중국 동포라고 하죠. 한국어 능통자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을지로 삼가 노가리 골목 사장님의 말인데요. 요즘 국내 외국인 일자리 풍경이
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요. 네.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지난달 말 251만 명이 넘으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줄어든 쪽이 있습니다. 국내 체류 중국 동포는 4년 새 약 29% 줄어들면서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빈자리를 외국인 근로자가 메우고 있었는데 이들마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길거리 풍경만으로도 직접 체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 동포들이 가장 밀집된 거주지인 대림역 건물에는 상가 임대 팻말이 곳곳에 붙여 있는데요. 이 근처에서 20년간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도 중국 동포들의 만남의 광장으로 발 디딜 틈이 없던 곳인데 이제는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춰도 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저도 서울에 있는 대림역 많은 또 뭐 중국 관련된 제품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 잘 많은 변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들이 떠나는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로는 불안한 고용 형태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한 90% 이상인데 중국 동포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46%, 51%에 그쳤습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중국 동포의 경우에는 물가도 높고 차별도 당하기 때문에 차라리 한국보다는 중국의 대도시로 가지 하는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남아있는 이 중국 동포마저도 서울 물가가 요즘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방으로 떠나고 있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수가 2018년에서 올해까지 비교했을 때 42%나 줄었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일을 메꿔주고 있는 근로자들이 사라지다 보니 곳곳에서는 신음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조차 이 중국 동포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9년째 양꼬치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중국 동포 월급을 2배 이상으로 올렸는데도 요즘은 잘 오지 않는다라고 토로를 합니다. 네. 뭐 다른 이야기를 떠나서 이게 중국 동포 관련된 이야기는 바로 우리 코리아 드림, 한국에 대한 또 호감의 상징일 수가 있는데 한국에는 오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오지 않고 중국 대도시행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젊은 중국 동포가 한국 이주를 기피하면서 남아있는 중국 동포는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산업 현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인력은 충분하지 않은데 고령인 분들은 또 고된 업무를 맡기는 것조차가 쉽지 않아져서 난처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일하지 않고 떠나는 이유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외국인의 노동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하죠. 8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취업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외동포와 비전문 취업자의 다수가 3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월 300만 원 미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뒤늦게 받거나 일부를 아예 못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요. 사실 상대적으로 뭐 좋은 고용 조건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 비중은 굉장히 적은 상태고요. 월급을 그냥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소중한 일꾼으로 동료로 대우해 왔는가도 돌이켜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노동시장 좀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과연 형평성 있게 또 정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방법일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밥 든든히 챙겨 드세요.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 소장님 오늘따라 좀 표정이 굳어 있으신데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유 없습니다. 아니 배종찬 소장님 뵈가지고 저 즐겁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복권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행운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인요한 혁신이 어떻게 될지. 자, 아내와 자식 빼고 다 바꾸겠다 이런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말까지 인용을 했었는데요. 자, 두 분에게 전망을 물어봤습니다. 인요한 혁신이 잘 될지. 장성철 소장께서는 기대 난망. 최영주 부대변인 바보야. 문제는 용산이야. 자, 먼저 장 소장님 기대 난망 좀 부정적인 내용인가요? 문제는 아내와 자식이에요. 아내와 자식이 이 가정을 되게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내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자식은 김기현 대표란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 빼고 다 바꾸자? 아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결국엔 누가 했습니까? 용산에서 사면복권 시켜가지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전 당력을 동원해가지고 전국선거로 만들어버린 게 누굽니까? 김기현 당대표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잖아요. 대통령님 국정 운영 기조 바꾸셔야 됩니다. 김기현 대표님 이거 당 운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국민들과 강서구 주민들은 그거를 요구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쏙 빼놓고 자 대통령하고 김기현 당대표는 저 빼놓고 우리끼리 혁신하자. 말이 되냐고요. 이거는 원인 진단 잘못됐어요. 자, 서영주 부대변인은 바보야 문제는 용산이야. 이게 1992년에 미국 대선에서 해성처럼 당정해서 당선됐던 아칸소주 주지사 출신의 빌 클린턴이 아버지 부시를 격파할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스튜피드 이츠 이카노미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왜 따라해요? 따라한 것 같아요. 먼저 하셔서 원래는 내가 이거를 먼저 하면 장선영 소장님 따라한 거지. 근데 비슷한 얘기예요. 뭐 따라해도 되죠. 그렇죠. 그냥 보는 시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용산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인요한 혁신위의 모든 것은 용산에 달렸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용산 아니 그 책임이지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의사 출신이잖아요. 의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보면은 방향이 좀 틀려요. 아까 이제 장성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제는 강서구청의 참패는 요인은 국민의힘의 내부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강서구 구민들의 17%의 어떤 그런 회초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이었어요. 그리고 공천 자체도 김태우 후보를 했던 것도 김기현 대표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요한 위원장의 방향이 아예 번지수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에서 뭐 낙동강 뭐 밑 하류벨트는 뒷전으로 가라는 둥 영남 중진 뭐 수도권 온다는 둥 이런 것들은요 큰 요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정 관계에 대한 변화를 먼저 가야 됩니다. 지금 뭐 통합을 얘기하는데 지금 통합하면서도 별 감흥이 없잖아요. 통합, 변화, 희생 얘기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통합은 하나 그냥 둬요. 근데 통합은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근데 변화라는 거는 용산과 국민의힘의 당정 관계입니다. 근데 정확히는 당용 관계가 되겠네요. 당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수직적 관계. 사실상 국민의힘의 총재 역할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강서구청의 공천을 봤을 때 그렇게 추정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의 손을 완전히 떼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강서구청 선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런 일성들을 인요한 위원장이 내비쳐야만 혁신위가 올바로 가는데 자꾸 당내에서 갈등이 초래되게 영남 중진들 수도권 와서 배치 떼라 이러니까 당내에서는 혼란만 초래하고 그러니까 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한 이틀 만에 한 3일 만에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근데 장 소장님 그 인 위원장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가 상당히 좀 시끌벅적해지자 농담도 못하냐. 정말 농담이었을까. 실제로 중진들의 험지 출마나 수도권으로 이동 이건 하태경 의원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말을 바로 농담이에요라고 정리하는 순간 혁신위는 끝났어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내년 총선 공천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영남권의 공천 물갈이 개혁, 영남권에서 지역의 텃밭의 유지처럼 지내고 있는 그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딱 건드렸더니 바로 반발이 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농담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없던 말이야. 나 이런 생각도 안 했어요. 이거 그냥 제가 그냥 한번 지나간 소리로 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뒷걸음질 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어떠한 혁신안을 내놓더라도 몇몇 사람들이 반발을 하면 그거를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집행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인요한 혁신위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서영주 부대변인이 당룡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네. 이진복 정무수석이 인 위원장을 만나서 공천과 당 운영에 대통령이 개입한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인 위원장은 기회가 주어지면 대통령에게 거침없이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실현될까요? 가능할까요? 지속될까요? 그러니까 이진복 정무수석이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자기 고백을 하죠. 왜 그러시냐면 봐봐요. 대통령이 공천과 당 운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럼 그동안 했나요? 이제부터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건 본인들도 알아요. 이 용산에서 자꾸 당에 개입하고 당무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하니까 강서구청에서 이런 참패의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안다. 저는 그런 자복이 있다고 보고 이뇨한 위원장도 참 순진해요. 기회가 주어지면 대통령과 거침없이 이야기할 것. 기회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럼요. 혁신위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둔 혁신위예요. 그리고 혁신위원장이 이뇨한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용산에서 지금 혁신위를 꾸렸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실효성 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 장 소장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 발언을 농담으로 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네. 위원장이.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적어왔어요. 사실상 이거 하나로 혁신이 끝났다. 저도 적어왔거든요. 똑같은 생각인 것이에요. 이제 컨닝했어요, 사실. 그런가요? 네. 그건 아니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아까도 말했던 통합, 변화, 희생인데 희생 물 건너 갔죠. 낙동강 발언은 농담이었다. 자, 희생은 버린 겁니다. 자, 희생을 버린 거죠. 내려놓는 거. 오늘 변화. 변화는 뭐예요? 대통령하고 허심탄회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만난다 아닌다가 아닙니다. 기회가 된다면 말하겠다는데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당하고 용 관계는 변화는 또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인선을 보면 애매한 통합, 추상적 혁신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인선이라 하면은 지금 혁신위원인데 아직 공식 발표가 완전히 나지는 않아서 말씀은 조금 좀 유보를 하겠습니다. 자, 장 선생님께 이 부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야심차게 천하람 위원장에게 또 윤희숙 전 의원에게도 혁신위원 자리를 제안했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또 비윤이 얼마나 포함될지. 자, 이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지금 혁신위원회의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 보도에 의하면은요, 박성중 의원, 김경진 동대문 당협위원장, 오신환 전 정무부시장, 정선화 전주병 당협위원장 이런 분들이 될 거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박성중 의원이 혁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될지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혁신이라는 것이 저런 분들까지 혁신위원으로 임명을 했어? 진짜 이번엔 제대로 혁신할 수 있겠네. 그렇게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박성중 의원이나 김경진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공보단장 했던 분이에요.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란 말이에요.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우리 바꿔야 돼. 이래서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는데 대통령이 공보특보를 임명했다? 공보단장 임명했다? 이거는 혁신 안 하겠다라는 거고 나머지 몇몇을 보더라도 과연 이분들로 혁신을 할 수 있을까? 아직 최종 확정 발표가 된 건 아닙니다만은 거론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인요한 위원장 스스로 혁신위원회의 권위를 깎아먹었고
당에서도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냐면 혁신위원회에다가 정말 정권을 다 줘야 되거든요. 혁신위에서 결정하는 그러한 제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한 글자도 고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다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혁신위의 권위가 생기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아요. 혁신위원회 아예 활동 기간하고요. 혁신위원하고요. 안건하고요. 그런 것들은 마음대로 정하세요. 이거는 정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혁신위 힘 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혁신위에서는요. 공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재 영입도 그리고 또 대통령의 국정운영기조 포괄적으로 다 한번 스크린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자 혁신위원회는 아이 공천은 거의 건들지 마. 우리 총선기획단 다음 주에 띄울 거야. 인재 영입 그건 당신네들 신경 쓰지 마. 다음 주에 인재 영입위원회 우리 만들 거야. 그럼 혁신위원회에서 뭘 해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런 걸 지금 현장에서의 여론, 내년 총선에서의 여론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포 떼고 차 떼고 상 떼고 마 떼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의 목적은 달성했어요. 뭡니까? 김기현 당대표 보호. 김기현 당대표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당신 때문에 이거 선거진 거 아니야? 당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임명직 당직자들만 받고 이거 당신이 총괄적으로 그때 선거 다 치른 거 아니야? 물량 공세하고 전 당력을 다 집중한 거 아니야? 선거 전략은 어땠어? 당신 믿고 우리가 내년 수도권 선거 못 치를 것 같아. 당신이 바뀌어야 돼. 라는 비판을 막았잖아요. 혁신위원회 띄우면서. 자, 솔직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를 보호해서 국민의힘이 얻을 건 뭔지 또 내년 총선에서의 경쟁력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 얻을 건 뭔가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당분간 당이 시끄럽지가 않다. 그냥 김기현 당대표 약점을 잡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 말이야 선거 책임 물어가지고 대표에서 끌어내릴 수 있었는데 그냥 우리가 내비두잖아. 그러니까 총선 때 우리 공천할 때 말 잘 들어. 우리 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비판이나 다른 얘기 하지 마. 그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좀 더 보태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게 이제 국정운영 스타일이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어떤 사안이 발생하고 본인이 불리한 상황이 되면 뭉개요. 그러니까 결국엔 망각에 의존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기억.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겠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뭉개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 잊어먹고 되고 이태원 참사도 또 시간을 끌어서 잊어먹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만 피하는 거예요. 이것도 강서구청에서 참패를 당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가 책임지는 것처럼 하면서 혁신위를 띄워서 이걸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사우디 가서 21조만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랑 말을 어루만지면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근데 강서구청이 참패 요인을 본인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니네 당은 니네 당이야. 내가 물론 좀 무리수를 뒀지만 책임은 니들이 져. 그 다음에는 다른 내가 생각을 할 시간을 니들이 벌어. 이런 정도의 저는 아주 가벼운 국정 운영과 어떤 판단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집권여당 이런 식으로밖에 대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참 큰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도 인요한 혁신위원회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에게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미래가 또 내년 총선을 향해서 달려있다고 봐야 되는데 자 오늘은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또 참석을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고 계속해서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출범하면 5.18 참배부터 하겠다. 이게 당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통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혁신위가 뭔가 좀 물꼬를 트기 위해서 또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작 이걸 해야 된다. 이거다라는 건 뭘까요? 통합의 방점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 유승민에게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뭐 예전에 당대표도 했지만 뭐 합리적이고 중도적이고 또한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나 이준석 싫어. 이준석 내쫓아내. 그러니까 이준석 내쫓아냈고 유승민 싫어. 경기도지사 이거 후보에서 삭제.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들을 배제하고 어떻게 통합을 얘기할 수가 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혁신위가요. 저는
권위를 가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대통령이나 김기현 당대표가 당신들 다 결정해 그대로 그냥 우리가 따를게 이렇게 좀 하향식으로 권위가 부여되든가 아니면은 상향식으로 국민들이 인요한 위원장 와 저렇게 존경스러운 분이 혁신위원장이 됐다고 저분이 하는 거 우리가 팍팍 밀어주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 인요한 위원장 혁신위원장 된 거 정말 지지율이 높고 잘 됐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높고 저분이 이제 첫 번째 혁신안, 두 번째 혁신안 내놓을 거 아니에요. 인요한 위원장 혁신안 내놓은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가 막 찬성해요 국민들. 그런 권위가 생기거든요. 그런 일들이 아니라면은요 인요한 위원장은 얼굴 마담으로 잠시 이용당하는 거다. 이거 혁신위원회 활동 기간 이제 얼마 없어요. 언제까지인가요? 거의 이제 공간이 띄우기 전까지겠죠. 공간이는 이제 예산안 끝나면 공간이 띄울 텐데 길어봤자 2달밖에 안 되거든요. 그동안 언제 혁신을 할 거예요? 인요한 위원장 얘기했잖아요. 제가 좀 잘 몰라가지고요. 공부 좀 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러잖아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이제 공부해가지고 혁신안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국민의힘에서 최적의 구원투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인요한 위원장은 축구 선수예요. 이분은 무슨 이야기죠? 그 축구 선수가 야구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야구에 대한 비평은 할 수가 있어요. 평가는 할 수가 있어요. 저 A 감독 잘못하는 것 같아. 저 투수 잘못하는 것 같아. 평가와 비평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에 참여해서 본인의 실력을 보여야 되잖아요. 네. 정치를 모르는 분이 이제 공부해서 실력을 언제 발휘할 거냐. 그래서 저는 기대난망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난망이다. 아니 근데 너무 적절한 표현 아니었습니까? 너무 적절하긴 한데 참 이 상대당의 혁신에 대해서 뭐 제가 폄하를 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냉정하게 서영주 얘기를 부대변님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김은경 혁신이 또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그때 뭘 했어요? 일단은 그때. 인요한 위원장부터 얘기를 하시죠. 뭐 그때는 다 논평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뭐 축구에 비유했는데 야구로만 얘기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구원투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반짝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요. 어느 시점이에요? 뭐 토넷 매너들이죠. 처음 왔을 때 일성들이 정말 뭐 영남 물갈이론부터 시작해서 어떤 뭐 통합도 이준석, 유승민 부분에 있어서도 여지를 뒀고요. 변화 부분도 당정 관계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계산하겠다. 그다음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자마자 이런 일성들은 굉장히 뭐 구원투수가 될 수도 있겠네.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다가 낙동강 농담 발언 이후에는 이거 패전 마무리가 되겠구나. 그냥 패전 마무리예요. 제가 봐서는 김기현 체제를 문 닫는 마지막 어떤 조용한 패전 마무리 투수로서 끝나겠구나. 그래서 국민의힘은 두 가지가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인요한 위원장은 서대문 갑 지역의 어떤 총선 출마 후보자로서 거론이 됐던 분이에요. 근데 본인이 혁신위원장 되면서 그 출마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원 하나가 날아갔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혁신위의 구성을 보면 이거 보면 기계적으로 그냥 구색 맞췄어요. 이게 이제 언론 보도에만 따르면 박성중, 김경진 이분들 다 친윤이에요. 따지고 보면 뭐 오영환 전 부시장 빼고요. 나머지 오신환 전 서울 오신환, 오영환이 아니고요. 오신환. 그다음에 정선아 전주시병, 정혜원 전 대구, 영호남 기계적 규정 맞췄죠. 그다음에 충청의 세종. 나머지 분들은 그냥 뭐 펫, 동물 쪽, 뭐 소화 이런 쪽으로 해서 그냥 기계적 균형을 딱 맞춘 거예요. 이게 혁신위원으로서 기계적 균형이 맞춰지는 게 혁신이 되겠습니까? 이건 볼주식이에요. 자기네 당도 못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발 민주당의 전체로 밟지 말아라. 저는 그런 말을 민주당의 하는데 밟지 말아라. 제가 봐서는 이미 조금 요원하다. 혁신은 요원해졌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싶습니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 자 대통령이 이제 중동 순방 마치고 들어오자마자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도 참석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국내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과 태도일 텐데요. 우선 민주당이 제안한 장 소장께 여쭙습니다. 네. 3자회동 제안에 대통령 답을 할까요? 이진복 정무수석의 발언으로 대충 이제 어느 정도 감은 잡힙니다만 안 만나. 그냥 여야 당대표끼리 만나. 이렇게 그냥 거절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안 만날 것 같아요. 이미 기소까지 당했기 때문에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분을 만나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재명 당대표도 굳이 뭐 안 만나겠다는 대통령 계속 만나자라고 쪼르는 모양새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요. 진짜 민생을
우리가 위한다라는 진정성 있는 모습 보이려면은 그래도 그냥 김기현 당대표 만나셔가지고 정기국회 쟁점 법안 예산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많은 분들이 저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서 이걸 좀 여쭤보려고 그런 겁니다. 같은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3자 회동을 제안했을까?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싫어요? 하지 마요. 아니 하세요. 네. 이재명 당대표가 나는 대통령급이야. 내가 무슨 바지 사장 여당 당대표는 안 만날래. 난 급이 다른 사람이야. 이러한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거고 맞죠? 아 그런 거 아니고. 또 하나는 나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그냥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만나서 논의할 자세가 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안 만나요. 현명한 정치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것이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은 것이 있겠죠. 정치적 의도는 네. 있을 것이고 뭐 그분 따지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두 번째 얘기한 거 저 윤석열 대통령은 안 만날 거를 알고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면 돼요. 만나면 지지율 확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 성정 자체가요. 뭐 당내에 있는 이준석 전 대표도 정치 같이 못하겠다고 하는 분인데 야당 대표 만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그래도 최소한 국민 앞에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최근에 강서구청 참패 이후에 반성의 기조도 있었지만 국민은 늘 옳다. 무조건 옳다라고 했어요. 그 말을 지키려면 본인이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될 때가 이제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야 당 해서 대통령까지 해서 3자회담 제안을 했어요. 야당 대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만나야 돼요. 왜? 국민들은 그걸 원해요. 언제까지 국민들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불안해하잖아요. 국정은 안정을 하고 협치를 하려면 야당 대표 만나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좀 첨언을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은 가면서 왜 12구 이태원 참사 일주기 거기에는 정치적 이유만으로 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늘 무조건 옳다고 했으면 정말 국민이 뭘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지를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액션이 하나도 없어요. 말만 계속 막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정말 양치기 대통령 된다니까 이러다가 아무도 안 믿어요. 장 선생님, 서영주 부대변이 방금 전에 한 이야기인데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모대회에 이제 유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초대하고 초청장을 보냈었는데 일단 참석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설명은 야당과 공동 주최하는 행사이고 성격이 정치 집회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담됐을 거예요. 가면은 이제 야당 쪽의 의원들, 지지자들이 대규모 참석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강도, 날선 비판을 많이 할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속내 거풀을 좀 들여다보면 안 가고 싶었는데 빌미를 찾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뭐 안 가시겠다고 이미 결정을 했으니까 안 가실 텐데 처음에 어쨌든 가시는 게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렇더라도 안 가시더라도 좀 대통령실로 이 유가족분들을 좀 초청을 하셔가지고 직접 좀 위로도 하시고 좀 여러 가지 아픔에 대해서 좀 눈물도 좀 닦아주시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치의 존재의 이유가 그거잖아요. 국민들 힘들어하시면 찾아가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제가 함께 있을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민 추모 행사가 야당 주체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우면 뭐 정부 주도의 조촐한 행사나 맞아요. 아니면 대통령의 메시지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 뭐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유가족 만나시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분들 안 만날래. 이분들에 대해 신경 안 써. 이런 식의 이미지를 주는 거는 결코 좋지가 않아요. 아니 저는 좀 안타깝고 좀 화가 나는 게 반성한다며요. 근데 반성하면 행동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 너무 바보로 여겨요. 그러니까 국민들 지금 분통이 터지는데 강서구청 선거가 10월 11일에 있었지만 또 총선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그럼 5, 6개월을 또 속 터지게 이 윤석열 정부의 이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들을 이 기괴한 현상을 가슴을 두드리면서 봐야 되는 현상인데 대통령께서도 그래요. 지지율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도 그렇고 본인의 평판도 그렇고 국정 지지도 좀 염려스러우면 좀 움직이세요. 잘못한 부분도 반성하고 솔직한 모습들 보여주면 국민들이요. 그렇게 야박하지 않습니다. 아, 변하는구나. 대통령이 이제 조금 이제 드디어 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돌아오는구나 하면 또 손길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다 무시해버리고 아직도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저희 서영주 부대변인 그 반성이라는 단어는 대상이 국민이 아니었어요. 아, 물론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이 늘 옳다라는 말은 그런 반성의 어떤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던 것이죠. 옳으신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대통령은 본인이 1년 6개월 동안은 내가 다 옳다라고 살았잖아요. 처음으로 국민이 늘 옳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반성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전현직 원내대표와 오찬을 하고 박강원 원내대표도 포함이 됐었나요? 네, 뭐 그러겠죠. 뭐 당연히. 지도부 인선 또 네. 총선 전략 등을 논의했는데 일단 지명직 최고위원은 충청 또 정책위의장은 호남 출신에 분배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친명 비명 이야기도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 소장님은? 이재명 당대표야말로 말따 행따예요. 말따로 행동따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좀 말따로 반성하시라. 행동따로가 말따 행따입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그러니까 당은 뭐 입으로는 통합 얘기하시고 뭐 작은 차이 극복해서 손잡고 가자고 해놓고 자기 고집 안 꺾잖아요. 그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해서 계속 막 비명계 임명하시라 뭐 그쪽에 상징적인 분들을 임명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본인 원래 생각했던 대로 밀고 나가잖아요. 호남 정책위장 그냥 면피성으로 한번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예요. 뭐냐면 비명계 징계하지 마라. 뭐 왈가불하지 마라. 그러려면요. 계속 징계하자고 요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징계해야 된다고 봐요. 그 사람들에게 직접 경고를 하고. 근데 그런 건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결국엔 언론 보도 보면은 친명계 뭐 내년 총선 출마자들이 비명계 지역구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당원들을 등에 업고 내년 총선 준비하고 있다. 이건 뭐냐고요. 네. 말따 행따죠. 선배님입니다. 한 40초 남았는데 40초 남았어요. 또 장 소장 의견에 답변을 주신다면요. 뭐 맞는데 뭘 저기 아직 있어요. 이제 그 지명직 최고가 뭐 충청 그다음에 뭐 정책위장 호남 이거는 결정된 바는 없고요. 네. 뭐 논의를 하고 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야 막론하고요. 민주당이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위가 지금 자초될 위기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할 일은 그 사람들이 임명을 떠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민주당이 더 가속 먼저 앞장서서 나가는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이 강서구청의 이 대승 이후에 뭔가 승기를 잡아갈 수 있다. 네. 아마 그런 내용들이 아마 원내대표단에서 나왔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이 뭐 중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되진 않았나요? 아마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아쉽습니다. 더 노력하십시오. 네. 자,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각설하고 시즌 2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이분과 함께하면 경제 이야기도 아주 쉽게 들립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뭐 KBS 다른 뉴스에도 맹활약을 하고 계시던데요. 이 관련 뉴스를 하고 왔습니다. 네. 네. 하여튼 알고 있는 목소리라서 예. 언제 들어도 귀에 쏙쏙. 아유, 감사합니다. 잘 네. 자, 럼피 스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영어로 돼서 상당히 좀 어렵게 들릴 수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또 농가에는 상당히 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예. 사람에게는 일단 전염이 안 된다고 하는데 바로 소전염병입니다. 축산농가 방역당국 초비상이라고 하는데 일단 럼피 스킨병 뭔가 스킨이니까 피부와 관련될 것 같은데 어떤 병입니까? 예, 이제 이게 럼피라는 단어와 스킨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스킨은 피부고 럼피는 혹이 나 있는 뭐 쉽게 얘기하면 우둘투둘 울퉁불퉁한
그러니까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병이라는 피부병이고요. 동물만 걸리고 동물 중에서도 소만 걸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뭐 사진이나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 상상하시기 쉽게 비유해서 표현드리면 사람으로 치면 사마귀가 온몸을 뒤덮는 것 같은 그런 병증이 나오는 병이고요. 언뜻 보면 좀 약간 좀 보기 좀 약간 혐오스러운 그런 느낌도 납니다. 소들이 보면은 온몸이 사마귀로 돼 있다고 하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근데 증상은 피부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소 같은 경우는 우유와 고기를 먹으려고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젖소가 이 병에 걸리면 우유 생산이 급감을 하고요. 고기소가 이 병에 걸리면 체중이 한 20-30% 정도 빠지기 때문에 상품성이 치명적이네요. 예, 사실상 상품성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게 원래는 아프리카에서 1920년대 풍토병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경로는 모르겠지만 2012년에 처음으로 아프리카 바뀐 중동으로 나와서 대유행을 했고요. 그게 유럽으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천천히 오면서 인도, 중국, 러시아, 타이완까지 2020년도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동쪽으로 오면 한국과 일본이어서 사실상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였는데 2020년에 공교롭게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모든 물자와 인력의 이동이 끊기면서 한동안 이제 들어오지 않고 있다가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이 되면서 언젠가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로 최근에 들어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국내 들어오는 건 경로를 보면 좀 시간 문제였던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피해나 또 확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예, 하루에 2번씩 농식품부에서 통계를 내는데 2번씩 계속 늘고 있고요. 10월 20일에 충남 서산에서 1호 첫 번째 발병이 나왔고 오늘 오전 8시 현재 오늘이 26일이니까 7일째 되고 있는데요. 10개 그러니까 6개 시도 그러니까 충남, 충북, 경기, 강원, 인천, 전북에서 나왔고요. 총 농가 38곳에서 나왔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자,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사실상 확대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퍼지는 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네. 최근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지금 막 퍼지고 있는 걸 우리 인간들이 막 쫓아가면서 발견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쫙 퍼져 있었고 그 증상이 지금 튀어나오는 데서 곳곳에서 우리가 뒤늦게 그걸 확인하는 것인지. 근데 지금 이게 상대적으로 전자면 그러니까 지금 퍼지고 있는 걸 우리가 따라가는 거라면 조금 더 앞서 나가서 거기를 막아버리면 끊어버리면 전파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나은데 불행하게도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쫙 퍼졌고 이게 바이러스가 잠복기가 한 4주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증상이 나오는 소들은 4주 전에 이미 걸린 겁니다. 그게 이제 뒤늦게 증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월 말이어서 아마 9월 말 혹은 9월 중순쯤에 들어왔고요. 네. 이게 목이나 파리가 옮깁니다. 그러니까 감염된 소의 소를 물었던 모기가 그거를 우리 마치 일본 뇌염 옮듯이 사람 옮듯이 다른 소에 가서 물면은 그렇게 옮기게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모기나 파리의 이동 경로를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방법이 없고 네. 어떤 경로로 어떻게 퍼졌는지 현재 알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충남 서산에서 감염된 게 1호 감염이 아니고 그냥 1호 발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최초로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가 처음 감염되고 어떻게 몇 가지 갈래로 퍼졌는지 현재 오리무중인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현재 객관적인 상황 진단입니다. 근데 지금 모기 이야기하셨는데 최근에도 보면 집에서 모기가 발견될 정도로 예. 더위와는 무관하게 축사 같은 곳에서도 10월경 또 9월, 10월 모기가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빨리 퍼졌느냐를 역으로 이제 뒤늦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지난달 9월의 날씨가 역대 최고 더운 9월이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더운 9월이면 모기에게는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이었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일본 뇌염, 말라리아 이런 데 민감하기 때문에 정부가 모기 개체수를 쭉 관찰을 합니다. 근데 9월에 관찰됐던 모기 개체수가 역시 평년 한 2배 정도였어요. 그만큼 얼마나 축사에 모기가 많았을 것이냐. 그럼 그들이 다 그만큼 좀 옮겨놨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결과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더군다나 모기는 그 소의 피를 빨아먹기가 좋은 상태였고요. 그렇죠. 모기 개체수가 워낙 많고 사실 그리고 뭐 소 축사의 모기 방제를 우리 집안에 모기약 풀듯이 하진 않으니까 그냥 모기 입장에서는 정말 물반 고기반인 상황으로 많이 빨아먹었겠죠. 그것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그 결과가 지금 10월 중순 이후에 속속속 튀어나오고 있고 현재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를 많이 키우는 주요 시도 중에 경남, 경북, 전남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 경북이 우리나라 소를 가장 많이 키우는 곳이고요. 이등으로 전남이 가장 많이 키우는 곳이어서 어떻게든 경북과 전남에서 안 나오게 하는 게 일종의 거기를 방어하는 게 사수하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긴 한데 현재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날씨는 이제 조금씩 더 쌀쌀해지고 추워지는데 네. 농가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생각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일단 감염이 나오면 해당 농장과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방역이 이루어집니까? 이게 구제하고 비슷한데요.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걸리는 소는 거의 죽거나 거의 죽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백신은 있는데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치료제는 없고 예방 주사만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럼피 스킨이라는 질병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고 사실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그러시겠지만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본 생소한 질병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적이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떠한 소도 이 예방 럼피 백신은 럼피 스킨의 스킨입니다. 백신은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항체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걸리면은 안타깝지만 처분 그러니까 매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하고 똑같이 매몰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농장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 농장을 기점으로 반지름 반경 10km 원을 그려서 그 안에 있는 농장에는 최우선적으로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발견이 뭐 어느 시점에 되는 것이 뭐 최적의 상황인지는 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일견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더 빨리 백신을 선제적으로 주사를 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한데 일단 자 럼피 스킨 백신은 이미 나와 있었던 거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부터 사실 다른 나라들은 한 번씩 휩쓸고 갔기 때문에 백신은 개발돼 있고요. 우리나라가 그걸 사놓질 않았을 뿐이지.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에 거의 중국 타이완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도 이게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하고 백신을 지난해 다행히 일부 사놓긴 했습니다. 50만 마리분을 사놨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소는 한 410만 마리 정도 돼요. 그러니까 8분의 1 정도를 사놔서 물량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생한 그 농장이랑 농장과 인접한 곳에만 현재 맞추고 있고 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러스 이동 경로가 추적이 된다면 그 추적하면서 임금만 맞춰가면 되는 건데 이미 언제 어디로 어떻게 퍼졌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제 결정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소에 럼피 스킨 백신을 맞추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집단 면역 체계로 가자는 거죠. 우리 코로나 때 했던 백신 접종 의무화했듯이 전국의 모든 소 백신 의무화 정책이 이제 추진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려면 물량이 있어야 맞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현재는 50만 부 물량밖에 없기 때문에 350만 부 이상이 필요한데 정부가 어디서 어려웁니까? 지금 이거를 새로 생산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공장이 대부분 남아공에 있어서 언제 그걸 배로 실어 오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기존에 발병했던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좀 자녀분들 여기서 끌어오고 저기서 끌어오고 사정사정해서 미리 빌려오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도 정부가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10월 31일까지 400만 두 물량을 들여오기로 했고요. 다음 주 화요일이고요. 그다음에 들여오면은 중요한 것은 들여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치는 게 중요한데 전국에 농장이 9만 6천 개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400만 두의 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라면 빨리 오세요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네. 찾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주사를 400만 번을 놔야 되는 엄청난 작업인데 정부는 지금 전국의 모든 방역 공무원 그리고 모든 수의사들을 총동원해서 현재 정부 목표는 11월 10일까지 전국의 400만 소 모두에게 백신을 마치겠다라고 현재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백신을 맞아서 이상이 없다면 그 소는 뭐 백신 맞고 나서 4주, 5주 이후에 뭐 럼피 스킨이 없다면 괜찮다. 뭐 항체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이 백신은 사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백신 예방 주사를 맞으면 조금 있다가 항체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백신을 맞으면 3주 정도 뒤에 항체가 생긴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11월 10일까지 전국의 소를 다 마친다고 가정을 하면 11월 말쯤에는 전국의 모든 소가 럼피 스킨에 대한 항체를 갖기 때문에 네. 그때는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아프질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11월 30일까지는 사실상 대책이 없는 건데 그때까지는 이제 우리 마치 코로나 때
사적 모임 제한하고 재택근무하고 격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들도 최대한 이동을 못하게 현재 정부가 제한을 하고 있고 현재 모두 꼼짝마 하는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백신을 맞춰서 설령 나중에 몸에 백신이 들어와도 소가 아프지 않게 하자 이 전략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주사를 맞춰야 돼요. 결국 방역 공무원, 수의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수의 공무원, 방역 공무원들이 워낙 경무에 박봉이어서 평상시에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굉장히 발등에 불처럼 떨어져 있어서 사실 그러니까 그 접종 인력을 구하는데도 정부가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인 요인입니다. 이렇게 폐처분되는 그런 살처분되는 소가 늘어난다고 상당히 많아진다면 또 소비자들이 조금 소고기를 꺼려야 할 수도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가격이 그렇다면 상당히 오를 수도 있다 걱정하는 분들인데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소고기 물량만 보면 전국에 소가 400만 마리 있고요. 그중에서 젖소 뺀 한우가 한 350만 마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처분된 소는 2천 마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량으로는 현저히 거의 의미가 없는 숫자여서 이 질병 때문에 이게 더 대규모로 퍼지지 않는 한 소고기 자체가 줄어들 일은 없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혹시라도 찜찜하니까 이번엔 닭고기 먹어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소고기 값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게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사람에게 걸리지 않는 병이고 그다음에 걸리면은 해당 농장은 걸리지 않은 소까지 모두 처분되고 있기 때문에 감염된 소가 식재료 유통에 들어올 일은 전혀 없다. 안심하고 드셔달라를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빨리 좀 처리가 돼서 방금 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김 기자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민들은 사람에겐 전염이 안 되니까 불필요한 또 오해나 또 정보가 흘러가지는 않도록 잘 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범 KBS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제작진 앞으로 편지가 하나 도착했는데 울산에서 배월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매일 관심 있게 애청하고 있습니다. 항상 파이팅하고 발전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배 소장님도 청취자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직접 또 편지로 보내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편지도 받습니다. 네,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애청해 주세요. 혹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배월호님이라서 배종찬 소장 가족이 아니냐? 전혀 제가 또 모르는 분입니다. 그것도 울산에서 보내주셨다니까요. 더 감사드리고 힘내겠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고 방금 전에 럼피스킨병으로 농가에 계신 분들 힘 많이 드실 텐데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곁에는 시사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되십시오.